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니다. 법은 10,000명 앞에만 평등하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이 강자 앞에는 한없이 관대해지고 약자 앞에서 한없이 가혹하다. 이런 이야기 공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사법 현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초대석에서 그래서 이분을 좀 모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 또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을 향해서 일침을 날리는 사회 고발서를 쓴 변호사신데요. 이 고발서의 제목은 불량 판결문입니다. 최정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 일만으로도 상당히 바쁜 직업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는 지금 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같은 거 맡고 계시고, 네. 학생들을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계시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법 조언 같은 것들 조력도 하고 계신 분들이 알고 있는데 책까지 쓰셨어요. 네, 제가 원래 계획적인 인간이 아니라서 예. 책을 쓰자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고 2012년부터 제가 이제 블로그에 네. 상식을 위한 투쟁 이런 폴더를 만들어서 네. 그냥 제 생각에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부당하다. 네. 왜 이렇게 불편할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글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치유의 글쓰기죠. 뭔가 속이 부글부글한데 예.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냥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예. 그게 한 900개 정도가 이제 모였어요. 예, 글이 모였고 또 2019년에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기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 그렇게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네. 미리 책을 만들자라고 해서 글을 쓴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단편식을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한번 좀 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쓴 글이 많으니 편집만 좀 잘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얘기가 사실은 아니었죠. 굉장히 다시 새로 쓰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글쓰기를 많이 쌓아놓은 것이 또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하신 게 그 글을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법정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네네. 그것 중에서 분노하거나 화나고 우리 법원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우소의 글들을 쓰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쓴 여러 글들 중에 생각을 해보면 점심시간에 이제 저희는 처음에 이게 직원도 없이 저희 변호사 3명이서 그냥 모든 걸 다 뛰어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식사도 잘 못하고 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법원 민원실에 갔는데 민원실이 문을 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체국도 다 열려져 있는데 왜 점심시간에 검찰청 민원실도 열려져 있고 요즘 다 열려져 있잖아요. 예. 제한적으로나마. 근데 왜 법원 민원실은 이렇게 셧다운 돼 있을까? 법원 민원실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는 운영을 안 해요? 네, 이게 이제 법원마다 지금은 법원마다 다른데 예. 이제 지금도 이제 제가 그 글을 한 2015년, 16년에 이제 올렸는데 그 글을 엄청 사람들이 많이 보시고 네. 이제 어떤 법원은 열던데요, 아니면 어떤 법원은 아직도 안 열었어요. 하는데 일괄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셧다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또 법원에 갔는데 2시 재판이라고 막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예. 제 사건이 기다리는데 1시간 정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2시 변론기일이라서 2시까지 갔는데 네. 3시에 됐는데도 아직 제 사건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원래 다 공고가 돼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변호사니까 당연히 기다려야지라고 하면서도 이 법정에 이제 시민들의 반응을 봤을 때 다 좀 불만에 되게 불행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듯한, 왜냐하면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사실은 온 건데 물론 진행하다 보면 좀 시간이 지체되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1시간이나 아니면 15분 동안 여러 건들을 기일을 잡아둔다는 건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이 그냥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재판하니까 뭐 너네들은 기다려도 돼. 약간 이제 이런 어떤 태도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었고 그런 글들이 쌓였던 거죠. 아니 그걸 일기장에 쓰실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변호사시고 법정에서 이제 어쨌든 내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뭐가 있었냐면 법원은 독립된 기관이다. 함부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다가 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좀 뇌리에 박혀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변호사 이렇게 불량 판결문 이렇게 책을 쓰면은 야 주변에서 야 그런 거 쓰지 마. 혼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사실 주변에 그런 우려와 걱정이 네. 있었겠지만 뭐 제가 뭐 말린다고 안 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 네. 주위에서는 말리진 않았는데 저는 사실 제 내부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저도 법조인으로서 여러 특권을 누렸고 네. 지금도 제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런 책을 낼 자격이 있을까? 네. 너도 결국에는 다 침묵했고 너도 법조인지나 같은.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고민은 되게 많았는데 뭐 사실 그 고민을 해서 결국 답을 얻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거를 담자. 그러니까 뭐 그냥 더 뭐 남의 얘기 네네. 뭐 이런 얘기 좋은 얘기 많잖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직접 경험한 것을 진솔하게 썼을 때 네. 시민들도 말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법원은 비판하면 안 돼. 나에게 혹시 생길 불이익 이런 것들을 걱정하신 분들이 그래 맞아. 왜 도대체 다른 행정기관이 세상이 다 바뀌는데 왜 법원은 안 바뀌어? 네, 그러게요. 네. 그런 어떤 좀 외침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용기를 냈는데 뭐 또 이렇게 다들 시민분께서 이 책을 사랑해 주셔서 되게 저희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의 2장의 제목이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네, 저는 판결문의 내용보다는 어떤 법원에서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 네. 이 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법부 독립이 있기 때문에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불편 부당한 서비스는 네.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떤 성역이 될 수는 없다. 그렇죠. 이거는 비판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왜 우리가 법원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왜 이렇게 우리가 2시에 헐레벌떡 뛰어가도 왜 3시에 재판이 진행되는데 왜 미안하다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냥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도 받아들여야 오늘 되지? 일정은 저희의 잘못된 어떤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얘기 못 들어요.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판사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저는 신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누구나 법원에 가보면 네. 그런 불편 부당한 서비스를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내용은 신뢰할 수 있다. 저는 절차와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바뀌었는데 네. 우리 주민센터를 가봐도 바뀌었고 실제 검찰청 민원실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가도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졌는데 왜 법원은 왜 바뀌지 않았을까? 이제는 좀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제일 처음에 담았죠. 근데 법원은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젠 검경은 어찌됐던 검찰,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나름 경쟁이 되는 거죠. 네. 법원은 경쟁 대상이 없죠. 뭐 법원을 2개 만들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불투명하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국회에서도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은 뭐 이번 정부 때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사실 사법 개혁은 시작도 못한 그런 상황이고 또 뭐 변호사 회에서 나름 이제 법관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네. 어찌됐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견제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어떤 폐쇄적이다 보면 더 후행되는 거죠. 퇴행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건 너무하다 싶으면 그런 그 법조인들의 특권 의식 같은 걸 소개해 주신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언론에 나왔는데 이제 법원에 구내 식당이 있는데 네. 판사들이 먹는 식당과 다른 직원들이 먹는 식당이 구별돼 있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사들은 아무래도 민원인과 직접 마주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우니까 예. 네, 그렇다면 민원실에서 네. 민원인들을 대면하는 직원들을 위한 식당도 있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직원과 민원인을 식당을 구별하는 건 맞는데 왜 직원 중에 판사와 다른 일반 직원들을 구별하냐는 거죠. 그게 결국 내부적으로도 예. 판사나 검사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 우월감이 왜 생겼을까를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 스스로도 예. 어떤 비교의식과 우울감, 뭐 열등감 이런 것들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결국 시험 성적으로 인해서 예. 시험 성적이 좋아야 사법고시를 붙고 또 사법연수원에서 네. 시험 성적이 좋아야 판검사가 되고 네. 예. 그래서 사실 로스쿨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이런 특권의식을 사실 혁파하기 위해서 네. 근데 로스쿨도 지금 사실상 변호사 시험 합격률 때문에 이렇게 또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결국 저는 이런 어떤 시험을 잘 본 사람이 뭔가를 대고 네.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자격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게 꼭 뭐 줄 세우기처럼 이런 것들이 결국 법조인으로 하여금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나도 모르게 예, 그래서 저도 제일 두려운 게 나도 이거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최전규 변호사는 왜 법조인이 되셨어요? 네. 갑자기. 네. 저는 원래 이렇게 계획적인 인간이 아니어서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이제 적성 평가 이런 걸 봤는데 이 공간 지각 능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1점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점이 10점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만점이 100점이더라고요. 100점에서 1점. 100점에 공간 1점대. 능력 같은 게 없어요. 네, 공간 지각 능력이 1점대다 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과보다는 이제 문과를 가야 된다. 네, 아시다시피 문과에 가면 이제 사실상 뭐 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법학과가 아니면은 뭐 경영학과나 뭐 이런 데 가거나 이렇게 되죠. 뭐 어쨌든 뽑는 인원이 가장 많고. 사실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흘러 결국은 법대에 왔고 또 사법고시를 준비했고 지금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최악의 지금까지 가장 나쁘게 경험했던 불리한 판결문은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책에 이제 그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관련해서 많이 담았는데 사실 그런 어떤 특정 사건도 있지만 저는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 사건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판결 이유마저도 그냥 생략된 채 아무 이유 없는 판결문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어떤 일반 민사 사건에 있어서 70% 이상은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심리 불속행, 심리를 할 필요도 없네라고 해서 딱 4줄짜리 그런 판결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왜 국민의 대다수가 겪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소한 그런 사건들 3천만 원은 일반 국민에게 소액이 아니에요. 그럼요. 예. 1년 연봉 평균이 2,800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은 절대 소액이 아닌데 법원은 3천만 원 미만은 소액 사건 딱지를 붙이고 소액 사건으로 분류돼서 판결문에는 이유도 생략된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을 때도 대부분은 다 심리 불속행. 저도 마침 어제 이제 저희가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관련해서 뭐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는 대법원에서 그래도 심리가 될 거라고 기획을 했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잖아요. 신안군 노예 사건 같은 경우에.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심리는 최소한 될 거라 생각했는데 달랑 4줄짜리의 그 심리 불속행 판결 정말 그 인지대가 아깝다. 아깝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판결문을 우리 시민들이 언제까지 그냥 용인할 것인지 좀 더 성의 있는 그런 뭐 내가 이기던 지던 나름 이유가 있어야 그거에 설득당하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나도 집중하지 않고 내 생업에 집중할 텐데 화가 나서 법원에 갔는데 더 우라가
터진다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법원이 진지한 고민과 답변을 내놓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취자 4222 쓰시는 분께서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3253님 권위주의의 끝판대장은 바로 법원입니다. 이은주님 법원 직원들만큼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찮게 대하는 곳은 처음이에요. 소송 한번 해본 사람들은 화병 나는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1789님 일제시대 잔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변하지 않은 것이 법원 내 생각과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셨는데 법원의 비상식에 눈 감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면서 그래요. 법원 같은 데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힘없는 사람들이 법원 가서 이 거대한 기득권과 싸우기엔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불량 판결문이라든가 불량 대우들 우리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AS를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 AS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 AS가 제대로 되도록 제도를 바꿔달라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공허하죠. 지금 있는 제도로는 안 된다는 거냐? 그럼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인 건 이제 결국 재판정에서 나오는 얘기들, 판사가 하는 얘기들이 제대로 기록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다 기록되지 않나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이라든지 이런 신문들에 대해서만 네. 기록이 되고요. 녹음이 되고요. 어.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변론 조서로 생략해서 기재가 됩니다. 사실 판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낱낱이 기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녹음이나 속기를 신청을 해야지만 녹음 속기가 됩니다. 법원에서 녹음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재판부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녹음 속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지 예. 법원 판사가 녹음 속기를 명하고 그래야 낱낱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사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방청객에 사람들이 꽉 채워지고 기자님들도 꽉 채워주면 참 좋겠다. 예. 그럴 수 없죠. 근데 사실은 보통의 그런 경우에 녹음 속기 신청 제가 실제 해봤는데 네. 이전과 이후에 법관의 태도가 다릅니다. 왜냐? 이거 녹음되고 있는 재판이야라고 하면 법관의 태도가 달라져요? 네.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하면 물론 뭐 원래 친절하신 분은 계속 친절하시겠지만 원래 굉장히 좀 고압적이고 당사자에게 좀 부적절한 언행을 하시는 분도 녹음 속기 신청 후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본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절로 녹음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도가 바뀌어서 당연히 녹음 속기가 의무화돼야겠죠. 모든 재판에 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게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당연히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녹음 속기 돼야죠. 근데 현행 제도상은 녹음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다 까먹으셔도 되지만 내가 일단 재판정에 간다. 그러면 2, 3일 전이라도 녹음 속기 신청서 법원에서 그 양식을 만들어 놓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식도 없어요?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번 기일에 다 녹음 속기 해달라. 그냥 A4 종이에다가 녹음 속기 신청 사건 번호 쓰고 해서 제출하면 되니까요. 사전에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시면 물론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되게 불친절한 판사님만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이제 여러 제가 재판을 하고 왔는데 정말 좋은 판사님도 많으시고 또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분도 많은데 어떤 판사를 만날지는 사실 저희가 운으로 맡겨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청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규 변호사의 개인 경력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2015년 한국장애인 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청년 변호사상,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2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그리고 지금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소장까지 맡고 계시는데 변호사보다 사회활동가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여러 가지 소송을 하지만 저는 이 소송만으로 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들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 관련한 단체의 소장을 맡게 된 이유는 저희가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그렇게 해서
뭐 국가배상도 하고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들였죠. 근데 사실은 그분의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예. 이거는 뭐 제가 판결문 드렸으니까 돈을 받게 해드렸으니까 내 책무는 여기서 끝. 네. 이렇게 하면 되게 공허하고 그분이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어떤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뉴스는 고발하고 거기서 끝났지만 그 이후에 그분의 삶이 바뀌는 것까지도 챙겨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민 단체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제가 좀 힘을 보탤 수 있을까 해서 맡게 됐는데 사실 네. 제가 맡는 건 굉장히 소소하고 어찌 보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하면 최정규 변호사라든지 뭐 또 여러 다른 변호사 대리인단 저희가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이게 사실 저희의 어떤 특권이죠. 하지만 사실 진짜 조명받고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정말 시민단체 활동가 분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지만 정말 그분들의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시고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사실 특권 너무 많이 누리고 있고 그리고 뭐 제 책도 사실 제 책 이전에도 많은 작가님들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법원에 대한 비판. 하지만 이 책이 조명받는 이유도 제가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 특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책임감을 저희가 느끼고 예. 더 정말 제대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369님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하는데 첫 변론일에 판사가 변호사 없이 하실 수 있겠어요 하며 질책조의 이야기를 하더니 그 후 시종일관 저에게만 불친절했습니다. 패소했는데 피고 상대방보다 그 판사가 더 미웠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4264님은 오늘 듣는 내용들이 다 팩트라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부적절한 판사의 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가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의견도 주셨는데 그러네요. 사회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정작 법원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법관들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좀 있는데 앞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으세요? 네, 일단 어떤 법조인 그냥 지금처럼 네.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정말 상식에 반하는 법에 대항해서 정말 싸우고 싶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재벌 총수나 그리고 나홀로 소송하는 사람이나 네. 국가기관 특히 인권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 앞에서는 최소한 평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사회를 저 혼자 만들 수도 없고 만들 능력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은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제안서입니다. 네. 같이 싸우자. 같이 이루자. 혹여나 제 책을 보시고 또 불편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공감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 마음은 사실 혼자 싸우다가 내가 지쳐나가지 말고 많은 분들이 같이 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꼭 하나 메모하세요. 재판하실 땐 녹음 속기 신청하는 거 필수라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불량 판결문의 저자 최정규 변호사와 함께 했는데요. 신청곡 같이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최정규 변호사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계속 행복해지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곡을 고른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고 건강하시고 또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본부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